은퇴 후 이 3가지만 실천하면 자식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다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중에 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지어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직접 끼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거나 자잘한 집안일을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아직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모든 분께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는 필연적으로 늙어가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보살핌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기꺼이 효도하고 싶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할지는 은퇴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여기 그 지혜를 담은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식을 유급 간병인으로 고용하세요. 효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풍경이 있습니다.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은 부모가 가장 편애했던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관념 탓인지 많은 부모님들이 특정 자녀에게 자원을 몰아주곤 합니다. 특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이나 타지로 나가 성공한 소위 잘난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죠. 부모님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고향에 남아 부모님 곁을 지키며 살뜰히 챙기는 자식은 오히려 소홀한 대접을 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곁에 있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내서는 몰래 멀리 있는 자식에게 용돈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편애는 결국 묵묵히 효도하던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을 모시겠다던 그 착한 마음마저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 효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어르신이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멀리 떠난 자식은 이미 부모에게 받을 만큼 받아서 독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훗날 돌아와 효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 잡히지 않는 헛된 기대에 마음과 돈을 쓰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시간 내어 찾아오는 자식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손에 쥔 연금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은 그저 통장에 묵혀두는 돈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돌봐주는 자식에게 섭섭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경제적인 보탬이 되어 좋고 부모 자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는 것 또한 엄연한 노동입니다. 노동에는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진심으로 고생하는 자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훗날 형제 간의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한 불공정 시비를 막고 분쟁을 줄이는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생업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직접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믿을 만한 친척이나 지인에게 돌봄을 부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관리는 단순히 건강 관리만이 아닙니다. 인정과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고도의 경영학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만 노후가 품위 있고 평안해집니다. 둘째, 손주에게 사랑을 쏟으세요. 좋은 가풍은 대를 이어 내려갑니다. 옛말에 양아방로 자식을 길러 노후를 대비한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의지하게 되는 존재는 자식이 아니라 손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정은 천륜으로 맺어진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관계를 잘 가꾸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정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에 효도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손주가 나서서 부모를 압박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소홀하면 그 모습을 본 손주들이 자기 부모에게 왜 할머니한테 안 가? 라고 묻거나 은연중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손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 정이 온 집안을 연결하는 끈이 되게 하십시오. 자식들이 무심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손주들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세요. 지혜로운 조부모는 일상 속에서 손주와 소통할 방법을 찾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물어봐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가끔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 쌓이면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효심은 전염되고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면 손주들도 그 사랑을 배워 효심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노인이 권위만 내세우며 차가운 태도를 보이거나 손주와 아무런 교류가 없다면 그 끈끈한 정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은퇴자들이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를 돌봐주곤 합니다. 이는 자녀가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서로 부대끼며 생겨나는 법입니다. 손주가 조부모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면 그 애착은 훗날 깊은 효심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이 화목한지 아닌지는 세대 간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손주들의 사랑을 받는 어르신은 집안의 구심점이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자연스레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은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셋째, 덕망 있는 어른이 되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드세요. 집안의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매사에 따지려 드는 노인을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존경받는 어른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습니다. 자식들이 기꺼이 나를 모시게 하려면 먼저 존경받을 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도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며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다면 자식들은 그 말이 부담스러워 더 도망가고 싶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식을 지지해주는 부모라면 자식들은 저절로 다가와 마음을 다해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제 친척 중 외숙모님이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본인 집을 항상 깔끔하게 정돈해 두실 뿐만 아니라 자녀 집에 갈 때도 청소부터 도와주십니다. 주방이 어지러우면 설거지를 하시고 바닥이 지저분하면 빗자루를 드십니다. 자신을 손님이라 생각지 않고 자녀의 집을 제2의 우리 집처럼 여기며 아끼십니다. 또한 손주들이 오면 맛깔난 고향 반찬을 만들어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자녀들이 집 안에 퍼진 구수한 밥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이런 어머니를 누가 멀리 하겠습니까? 부지런함 뿐만 아니라 말의 품격도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려 듭니다. 며느리 살림 솜씨를 타박하거나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불평합니다. 관심이라 포장된 이런 잔소리는 가정의 불화를 부르고 자식의 마음에 원망만 심어줄 뿐입니다. 대신 비난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세요. 그래야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자녀들도 효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집안에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밖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어깨를 으쓱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된다면 자녀들은 억지로 효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 곁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라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늙어서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입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부모 자식 관계를 잘 가꾸어 왔는지, 자식이 기꺼이 은혜를 갚고 싶게끔 행동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식 농사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르신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요. 오늘 은퇴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분은 뒤늦은 후회를, 한 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다투는 비결을 엿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 70세 김 사장님의 뒤늦은 후회.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70이 되신 김 사장님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꽤 큰 돈을 벌었지만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씁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 사장님께는 세 자녀가 있는데 둘은 고향 근처에 살고 하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내 나이 70. 아내는 일찍 떠나고 지금은 혼자라네. 나는 내가 자식 끔찍이 아끼는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퍼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 특히 큰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어. 젊었을 때 서울 가서 성공해보겠다고 큰 소리치길래 두 말 않고 내 노후 자금을 털고 시골 땅까지 팔아서 돈을 쥐어 보냈지. 그때는 생각했어. 이 녀석이 나중에 성공하면 내 은공을 알고 금이 환영해서 나를 호강시켜 주겠지 라고 말이야. 내 곁에는 고향을 지키는 딸과 막내 아들도 있었어. 딸은 옆 동네로 시집가서 넉넉지 않게 살지만 가끔 들러서 과일이며 떡이며 사들고 와서 내 건강을 챙겼지. 막내 녀석은 읍내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 나는 곁에 있는 이 두 녀석에게는 별 기대가 없었어. 결국 내가 의지할 기둥은 큰아들뿐이라고 생각했지. 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내 생각이 틀렸더군. 처음엔 사업하느라 바쁘다던 큰아들. 나중엔 전화 한 통 하기 힘들더군. 명절에도 안부 전화 몇 마디 하고 끊어버리기 일쑤고 내가 전화를 걸면 안 받거나 회의 중이니 나중에 걸게요 해놓고 감감무소식이야. 곁에 있는 두 아이가 형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하면 나는 화를 냈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했지. 특히 막내가 아버지, 형한테 보낸 돈이면 아버지 평생 편하게 사셨어요. 지금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는 건 우리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꼭 나한테 계산기를 들이대는 것 같아서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더 큰아들에게 집착했어. 몸이 좀만 아파도 서울로 전화를 걸어 효심을 자극해 보려 했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번 달은 바쁘니 다음 달에 꼭 갈게요라는 공수표뿐이었어. 작년 겨울이었지. 독감이 심하게 걸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 결국 나를 업고 응급실로 뛴 건 막내 아들과 며느리였네. 며느리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지. 입원해 있는 동안 큰아들이 오긴 왔어. 비싼 영양제 한 박스 들고 와서는 고작 이틀 머물다 가더군. 회사를 비울 수 없다나 그때 느낀 배신감과 서러움은 말로 다 못해. 나는 내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뒷모습뿐이었으니까. 퇴원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졌지. 막내네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내키지 않아 하는 게 보여. 오더라도 후딱 해치우고 가버리니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어. 서운한 마음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동네방네 하소연을 했더니 그게 막내 귀에 들어갔나 봐. 막내가 쫓아와서 울분을 토하더군.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는 형한테만 돈 보내고 정작 우리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모시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와서 불효자 취급을 하세요. 그날 이후 막내 발길도 뜸해지고 며느리는 아예 코빼기도 안 비춰. 이웃들이 가끔 들여다보지만 남인데 오죽하겠어. 결국 나는 생판남인 간병인을 돈 주고 고용해서 밥을 얻어먹고 청소를 시키며 살고 있어. 내가 꿈꾸던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야 알겠네. 내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어. 허상 같은 먼 자식만 바라보고 정작 내 곁을 지키던 자식들을 외면한 죄를 받는 거야. 그때 공평하게 대하고 내 재산을 지혜롭게 썼더라면 지금쯤 막내나 딸네 집에서 웃으며 살고 있었을 텐데.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깨진 관계는 돈으로도 못 붙이더군.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어떤 분은 김 사장님처럼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지만 어떤 분은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웃음꽃 피는 노년을 보냅니다. 선택이 다르면 결말도 다른 법이지요. 두 번째 사연. 70세. 이 선생님의 지혜. 두 번째 주인공은 퇴직 교사이신 이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선배들이 죽어라 키워놨더니 늙어서 찬밥 신세라고 한탄하는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늙을까를 고민하셨죠.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젊을 땐 돈만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기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주변을 보니 그게 아니더군. 나는 정년 퇴임하고 아내를 먼저 보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들 제 살림 꾸리느라 빠듯하게 살아. 나는 일찌감치 깨달았지. 돈으로 자식을 묶어두는 건 하수고 진짜는 정칭과 합리성이라는 걸. 나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어서 생활은 돼.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지. 아들 내외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되 정식으로 고용하기로 말이야. 처음에 아들에게 돈 봉투를 주니 펄쩍 뛰더군. 아버지,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할 일인데 돈이라뇨. 내가 웃으며 말했지. 너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시간 내서 나 챙기는 거 쉽지 않다. 이건 너한테 주는 거기도 하지만 며느리한테 주는 수고비이기도 해. 너희 부부의 시간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그제야 아들도 받아들이더군. 아들 녀석은 매주 며칠씩 와서 집안일도 봐주고 병원 갈 때 운전기사 노릇도 해줘. 내가 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기분 좋게 나를 챙길 명분은 충분하지. 서로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으니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 그리고 나는 딸네 집에도 자주 가. 가서 뭐 하냐고 외손주들 봐주러 가지. 다들 늙어서 손주 봐주는 거 골병 든다고 손살에 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손주는 우리 집안의 미래야. 아이들과 친해지는 건 딸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와 손주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일이지. 나는 손주 녀석 데리고 공원 산책도 가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며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가면 손주가 먼저 달려와서 품에 안겨. 한 번은 내가 감기로 알아누웠는데 딸이 바빠서 못 오니까 손주 녀석이 엄마한테 따지더래. 엄마는 아플 때 할아버지가 다 해줬는데 엄마는 왜 할아버지한테 안 가? 그 말에 딸이 눈물 콧물 쏟고 연찬해서 달려왔잖아. 이게 다 내리사랑의 힘이야. 물론 자식들한테만 매달리지는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해. 친구들 만나면 다들 며느리 흉보고 자식 탓하느라 바쁜데 나는 그냥 웃어넘겨.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아들 며느리가 노인 모시는 문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더군. 속으로 안도했지. 아, 나는 참 잘했다. 나는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했거든. 나 챙겨주는 아들에게는
수고비 주고, 딸이 힘들 땐 내가 가서 몸으로 떼어주고, 무엇보다 내 늙음을 자식들의 짐으로 만들지 않았어. 아버지를 돌보는 게 꽤 괜찮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판을 짠 거지.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이 집의 상전이 아니라 중심이 됐어. 며느리도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딸도 나를 반겨.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답해. 내가 짐짝이 아니라 선물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지. 나는 지금도 걱정 없어. 내가 나중에 못 움직이게 돼도 우리 아이들은 서로 나를 모시겠다고 할 놈들이란 걸 아니까. 이게 다 내가 젊어서부터 뿌려놓은 씨앗 덕분 아니겠어?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효도를 당연한 빚 받듯이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해라는 태도로 자식의 지갑을 열게 하고 방문 횟수를 체크합니다. 이런 도덕적 인질극은 자식을 질리게 만들고 결국 도망치게 합니다.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를 돌보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재산 분배는 공정해야 합니다. 묵묵히 고생하는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얌체 같은 자식은 유산을 받고 효자에게는 빚만 남긴다면 누가 효도하고 싶겠습니까?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녀에게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 그것이 효도의 맥을 잇는 길입니다. 둘째,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빛나는 어른이 되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고 며느리나 사위 험담을 하는 노인 곁에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배우려 하고 자식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모 곁에 자식들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셋째, 가풍가을 만드십시오. 부자자효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들이 효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모셨는지 자식들은 다 보고 자랍니다. 젊은 시절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내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나부터 모범을 보여 효도가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행복한 노후는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경영하여 얻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분명 서로 당신을 모시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